라디오 전망대 정치 한판. 네, 정치 한판 시작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함께해 주셨고요. 특별 게스트 한 분과 함께할 텐데요. 김형석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님 함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저희 고정 패널인 서동용 의원님, 스튜디오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또 뵙는데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제가 이번 학기 순천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교수님, 예. 수업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학생들도 시험 보고 얼마 전에 시험 보는 거 이제 쩔쩔매는 모습 보니까 네. 옛날 생각나고 그랬고요. 이제 지금은 시험 채점하고 그다음에 최종 성적 처리하고 그러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성적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연락 오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예전에도 있더라고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학기 동안. 김영석 위원장님은 저희 라디오 전망대 첫 출연이신데, 예, 처음입니다. 영광입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저 순천고등학교 33회고요. 우리 저 서동영 의원님은 제 학교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게 많이 이제 부담이 되는데 한번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두 분이 선후배 사이셨군요. 예, 그래도 예. 오늘 열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주로 통일부에 몸담아 오셨고 2016년 통일부 차관도 역임하셨었는데 네, 네, 네. 지금 맡고 계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직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천하람 지금 의원이 갑작스럽게 이제 그만두고 그러다 보니까 순천에서 보면 과거에 이정현 의원이 보수 정당에서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마침 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마지막 통일부 차관을 하다 보니까 그때 그 당시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저보고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권유가 있었고 그래서 그때 제가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뭐 워낙 이제 민주당의 지역 정서가 있기 때문에 예. 뭐 국회의원 당선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해서 뭔가 이제 보수와 진보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그 소위 말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은 좀 이게 좀 균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너무 심한 걸 좀 교정 좀 하자. 그래야만 이제 요 지역에서는 알겠습니다. 괜찮지만은 이제 중앙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보수 쪽에서 호남이 많이 홀대받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심정에서 작년에 이제 발을 디뎠습니다. 조기 대선 기간에는 어떤 역할을 좀 하셨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좀 그 뺄셈보다는 이제 덧셈의 정치이고 그리고 또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이념 쪽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봐요. 다만 이제 제도적인 차이에서 이제 지역의 그런 그 편향된 이제 어떤 특정 정당에 대한 이제 지지도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그래서 이제 작년에도 그러고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어떤 정치색을 가지고 특정 정당 후보를 이제 비난하는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비록 이제 민주당이 이제 우세인 이 지역에서도 이런 그 보수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걸 이제 계속 그 각인시켜준다 그럴까요? 우리 지역 사회도 있지만 예. 중앙에 대해서 이제 호남을 포기하지 마라. 이제 정권이라는 게 특정 정당만이 계속되는 게 아니고 이제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쉬운 건 있지만 여론 좀 어땠습니까? 그래도 이제 많이 생각을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어느 정도 썩 그 기대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눠볼 이야기들이 많아서요. 이쯤 좀 인사는 정리하도록 하고 바로 주제 토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동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틀 전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고 이러다 3차 세계대전 나는 게 아닌가 우려를 했었는데 지난 밤사이 이란이 카타르 미군으로 보복 공격을 했지만 큰 피해는 없이 막아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완전한 휴전에 합의했다라고 발표를 또 했습니다. 지금 이 이란과 이스라엘 중동 사태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보셨고 지금은 또 보세요. 서동용 의원님. 예, 우리는 뭐 중동산 원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동발 석유 공급 차질이 생기면
그 유가가 상승하게 될 거고 운임료도 상승하게 될 거고 예.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들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다 하는 것들은 뭐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문제였고 그랬죠. 예.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야기됐던 게 호르무즈 해협 봉쇄였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 무역과 물류 등 한국 산업 전반에 엄청난 영향들을 미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들이 많고 여기에다가 이번 그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핵과 관련한 그 논점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한반도 안보 리스크와도 또 연계해서 그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로 이 전쟁들이 계속되는 경우 우리 경제의 타격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전반적인 우리 그 정세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예. 그래도 다행히, 예. 우리 지역 산업에는 최악의 상황은 좀 피했다고 봐야 할까요, 의원님? 근데 우리 지역의 주력 사업 중에 하나가 석유화학 산업이에요. 석유화학, 석유화학 산업은 이미 중국과 중동 등의 과잉 생산, 일로 인한 그 공급 과잉, 그리고 수요 부진, 환경 규제의 강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 글로벌 예. 경기 둔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그 수익성이 약화돼서 어려운 지점에 있었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석유화학 산업을 분리하는 입장에서 중동에서 그 정세가 불안하다고 하는 건 우리 지역 사회의 그 산업에 미칠 영향들이 보통이 아니었던 거지요. 예. 그뿐만이 아니고 지금 유가가 상승하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전반적인 또 운임료도 상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출 산업, 수입 산업 자체가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철강 산업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였거든요. 예. 다행히 이제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돼서는 다행이긴 한데요. 앞으로 이와 같은 중동발 정세 불안정이 또 어떤 행태로 올지를 모르는 거니까요. 그에 대비하는 뭐 좀 종합적인 계획들이 좀 수립돼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석 위원장께서는 전 통일부 차관이시면서 국민의힘 통일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계시는데 또 북한학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이란 휴전 움직임이 뭐 들려오고 있긴 하지만 앞서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해 북한이 미국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이번 중동 사태가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관계 또는 우리나라 그 안보 문제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세요? 뭐 긍정적인 것보다는 이제 예. 부정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했는데 지금 현재 하는 게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돼서 예. 이스라엘이 이제 선제 공습을 했고 거기에 이제 미국이 힘을 보태서 이제 소위 이란의 핵시설 세 곳을 집중적으로 타격을 한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핵 개발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다라는 건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북한은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해서 이미 2017년에 핵무기를 개발을 했고 이제 북한의 핵무기 자체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그다음에 세계 평화의 그런 그 위협적인 요소가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는 게 이제 당장 걸리는 거죠. 그러면 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북한에 대해서 우리 지금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도 그렇고 트럼프 2기 정부도 그렇고 예. 대화를 통해서 핵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 뭐 친서를 제공하려고 하다가 북한이 아직 받고 있지 않다. 그리고 또 원산 지역을 개발해서 콘도를 같이 개발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했고 우리도 비록 이제 한국에 패싱되는 그런 우려는 있지만 미국 간에 이제 회담이 열리면 그러면 이제 남북 관계도 변화하고 그다음에 또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가 오지 않겠느냐 예. 그런 기대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기조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대북 뭐 방송을 이제 선제적으로 중단하기도 했는데 예.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란에 대해서 공습을 했지만 그게 바로 북한에 대한 공습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의 그 협상을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이제 북한이 예. 움츠려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여차하면 저런 식으로 공습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북한 핵시설에 대해서 공습하는 것은 이란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은 상황이고 예.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을 했고 그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예. 이란과처럼 미국이 직접적인 공습을 쉽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단 말이죠. 예. 그럼 북한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경직될 수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이 좀 그 개방의 길로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게 조금은 이제 주춤하고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쪽에서 일단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동 사태는 이쯤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중앙당 판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국민의힘이 지난주 3선의 송원석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좀 색깔이 옅지만 친윤계로 평가되고 있는 송 원내대표를 두고 한나라당 정호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은 변하기 좀 어렵겠다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님 보시기에 국민의힘이 개혁과 변화의 의지 얼마큼 있다고 보세요? 지금 지난번 이제 그 김문수 후보께서도 이제 대선 기간 중에 국민의힘이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말 작년 12월에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거기에 대해서 사죄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국민의힘 어느 누가 그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그리고 기존 상태로 가야 되겠다라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뭔가 쇄신이 있어야 되고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예.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어느 누가 이견이 있을 수는 없고요. 근데 이제 다만 누가 하느냐라는 건데 이제 그걸 지금 현재 특별하게 외부에서 와서 소위 그 혁신위원회 구성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예. 외부에서 와서 이걸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의구심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예.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원내대표로 선출된 송원석 의원이 일단은 혁신위도 하고 변화를 해보겠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그 정기국회 전에 뭐 전당대회도 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해서 변화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특히나 우리 저 지역 주민들께서도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송원석 그 당대표하고는 제가 차관 시절에 같이 차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직자 출신이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그 이제 정치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쪽에 이제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이 어떤 성향?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자기 자리 그리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대충 그냥 그 상황 모면하고 곤모술수하는 이제 그런 이제 스타일은 아니라는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예. 또 같은 공직자 출신으로서 이제 그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국민적인 그런 그 냉혹한 심판을 받았잖아요. 이제 변화 없으면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거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분명히 이제 개혁을 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서 의원님 보시기에는 국민의힘 개혁과 변화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지난 비상계엄 그게 이제 하룻밤 불장난 같은 비상계엄이었는데요. 그 이후 윤석열은 물론이고 이걸 대하는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태도가 과연 정상 정당으로서의 모습이었냐에 대해서 국민들 뚜렷하게 기억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계엄 반대, 탄핵 찬성, 그다음에 윤석열과의 절연을 선택을 했다면 국민의힘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 줄곧 그러지 않았고 그다음에 대선 국면에서 후보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사과하고 새롭게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 의문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예. 송원석 그 원내대표도 어쨌든 친윤 성향으로 분류되던 분이고 그 비상계엄 날부터 해서 그 이후에 그분이 해오시던 또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을 텐데요. 예. 어쨌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도 그 자기 자리를 좀 찾아갈 수 없을 거다. 그래서 분명한 계엄 반대, 탄핵 찬성, 윤석열과의 절연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표명하고 그 흐름을 보여주셔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께서 적어도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김영석 위원장님? 일단은 뭐 탄핵 부분은 이미 뭐 헌법재판소에서 끝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번에 이제 대선에서 그런 이제 국민적인 심판을 받기 때문에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말씀드리기가 조금 뭐 저 내부적인 그런 이유가 있어서 좀 곤란하기도 한데 제가 보기에 이거 가지고 이미 끝난 건데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게 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 이제 당 대표의 그런 선출 문제와 많이 연관돼서 논의가 되고 있어서 이거는 뭐 전 국민적으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미 끝났다. 지금 상황에서 뭐 이미 무효를- 탄핵 반대 그렇죠. 당론은 무효화됐다라고 보고 계시는 이미 끝났죠. 거예요? 그럼 국민적인 심판도 받았고 헌법재판소에서 뭐 그거는 이미 탄핵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 지금 현재로서 그 논란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조금 근데 전에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뭐 당론으로까지 무효화해야 한다 이렇게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7개 중인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 거지. 이거 하나만 하고 이제 그 구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그게 과연 변화했다라고 볼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큰 이제 그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큰 숲을 보고 예. 근본적인 그 체질 개선에 쪽에 이제 집중을 해야지 이게 내부적으로 서로 이렇게 논란 벌이는 것은 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주장 어떻게 좀 보셨어요? 지금 서 의원님? 탄핵 반대 당론을 정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상황은 끝났습니다만 당론 변경이나 당론 무효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과거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예. 그걸 주도했던 사람들이 자기 반성을 하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선언해 줘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문제 제기를 하는 예. 것 아니겠어요. 이제 상황 끝났으니까 그 이야기 그만하자라고 하는 건 그건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저 사람들이 변해가는구나, 변했구나, 원래의 보수의 가치를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줘야 되는 건데 예. 그런 면에서 보자면 아직은 많이 부족함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에 출마해서 그야말로 찐명 경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당정 관계라는 게 정부의 쓴소리를 때로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인데 두 분 중에 누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서 의원님? 예, 예. 지금이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시작 단계잖아요. 예. 그러면 최소한 첫 1년은 당이 정부를 어떻게 뒷받침해서 성공한 이재명 정부를 만들까? 이제 이런 게 당위적 구호일 수밖에 없고 당위적 구호일 수밖에 구호, 예. 없지요.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고 하는 게 당의 최종 목표이고 지금 당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를 거부하거나 반대할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지난 총선 이후 어쨌든 민주당은 이재명 일극 체제로 완성이 돼 있는 상태고 또 당 투표에 참여하는 그 열성 그 당원들이 대부분 이재명의 강성 지지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 지금 그들의 투표 성향에 많이 기대야 되는 당대표 선거에 나가시는 분들이 그분들 듣기에 좋은 이야기 그분들이 듣기 좋아할 이야기를 하는 건 또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청래 이재명으로 박찬대로 대표되는 이 두 사람의 출마와 예. 그들의 그 발언이나 이런 것들을 뭐 그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는 있는데 예. 다만 지금 그 두 분이 뭘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이 뭘 할 것인가를 예. 제시해 줘야 해요. 그런데 그에 대한 제시는 없고 두 사람 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밀도를 강조하는데 거의 대부분 그 시간들을 좀 할애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당원들이. 국민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떻게 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이 어떤 역할을 할 구체적으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비전들을 좀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그 당대표 선거가 돼야 하는 거다. 이런 예. 말은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김영석 위원장님, 뭐 민주당 지금 당 대표 출마 관련해서 해주실 말씀,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 당 대표다 여당이다 그러면 그 대통령과 그런 철학을 공유하고 이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소위 일종의 싱크로나이즈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행정과 입법이 이제 서로 이제 협력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뭐 이건 떠나서 특정 인물을 떠나서 이제 지금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같으신 분이 되는 게 이제 좋겠다라는 거고 다만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가 문제가 뭐냐면
이제 본인이 이제 지지층만을 이제 염두에 두고 뭔가 결정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층에 대한 입장도 있지만 지지하지 않은 층도 이제 국민이기 때문에 같이 아우러 가면서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첫 인사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을 좀 드러내고 있는데 먼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시작돼서 내일까지 이어질 겁니다. 불법 정치자금 논란,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 논란, 또 자녀 유학자금 출처 논란 등에 휘말린 김 후보자의 청문회 어떻게 좀 지켜보셨습니까? 서동용 의원님. 일단 이번이 이제 인수위 없이 출발한 정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검증을 임명권자가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명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한계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부터요. 그 인사권자가 검증을 통해서 지명을 하면 국회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그 도덕성에 대한 부분들은 임명권자의 인사검증을 신뢰하고 그 부분은 놔두고 업무 능력과 업무 적합성 문제만을 국회에서 좀 그 검증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쭉 있었는데 그게 제도화되지 못하고 지금도 십수년 전에 거래 내역, 아이를 학교를 어떻게 보내느냐, 주민등록을 어떻게 옮기느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계속 좀 싸우고 있는 거죠. 도덕성도 근데 검증은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도덕성을요. 검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사권자가 문제가 되는 부분을 검증을 해서 그걸 내부 보고로 국회에 전달을 해주면 국회가 특별히 문제 없으면 그거는 놔두고 업무 능력 중심으로 보자라고 하는 취지였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전히 예전에 동거래, 예전에 주민등록 옮긴 거 뭐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시비가 되고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공직을 담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자면 그 문제 제기가 지나치게 과하기도 하고 설명을 해도 잘 안 먹어주니까 굉장히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한 면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면 실제 설명할 건 설명하고 사과할 건 사과해야 한다. 이 자세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상대는 야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그래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국민이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시각으로 보기에 문제가 있었으면 사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번 김민석 후보자의 그 일련의 과정들을 좀 보면 예컨대 뭐 늘 이제 김민석 후보자하고 생각이 같은 걸로 보여주는 특정 유튜브 채널에 가서 정치 검사들이 다 한 짓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거나 또 민주당이 그 의혹 자체를 방어하고 의혹에 대한 설명을 하기보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공격한다거나 또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이번에는 김민석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감성적 구호에 호소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그거는 그 여야 간의 정치 싸움으로서는 그럴 수 있을 것이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그 시각의 측면에서는 결코 좀 현명한 방법은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문제가 됐던 특히 재산 행사 과정에서 돈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늘 일부 이제 또 설명도 했어요. 근데 그 설명이 충분할지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니까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이후의 과정들을 좀 짚어나가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위원장님께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저 인사청문회 자체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도덕성 문제하고 이제 정책적인 능력 이 두 가지인데 이제 총리, 국무총리 그 다음에 이제 국무위원 정도 되면 그 두 가지를 다 겸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당사자가 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덕적인 차원에서 본인이 정말 이 자리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그런 인성적 차원에서 자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논란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고 논란이 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소상하게 해명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 보면 여러 가지가 이제 정책적인 것보다는 그런 게 도덕적인 측면에 이제 많이 이제 치중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뺄셈의 정치가 아니라 덧셈의 정치가 되는 쪽으로 우리가 앞으로는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문회도 덧셈의 정치를 반영한다면
더 그러면 정책적 이제 검증 위주로 그렇죠. 가야 하는 것이 덧셈의 정치이다. 그렇죠. 의혹되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되면 뭐 소상하게 설명을 하고 조금 전에 서 의원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사과할 건 사과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이게 소상하게 안 되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이 되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만 집중되고 이상한 쪽으로 꼬이는 거죠. 예. 실제 경험해 보면 문제제기 자체가 합리적이 않은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감각적이고 이런 것들을 툭툭툭툭 치고 들어가면 그 설명을 해도 설명이 잘 안 먹히고 또 설명을 별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문제를 키워가는 이런 과정들을 많이 좀 거치게 되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그 인사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자체가 망가집니다. 예. 그래서 그건 여야 모두도 다 특히 또 언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내일 또 남은 청문회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검증이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역 이슈 한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전주 페이퍼라는 회사에서 지난해 6월 순천의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인 만 19세 청년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 박정현 군인데요. 현장 조사 결과 황화수소가 100ppm 이상 맥스치가 나왔는데도 개인의 질병으로 처리되면서 산재 처리가 아직도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족의 아픔을 넘어서 청년 노동자들의 잇따른 비극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상황,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장님부터 들어볼까요? 제가 이제 저 유튜브도 보고 그리고 또 그런 그 유족 측의 주장, 그다음에 이제 사측의 그 설명도 봤는데 제가 한 30년 공직 생활을 했지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해를 본 이제 국민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제 지원을 해주고 결정을 해야 될 이제 공공기관이 이제 판단을 유보하거나 미온적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저는 일단은 이제 그런 그 이제 고용노동부를 포함해서 예. 산재 처리를 하는 기관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좀 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1년간 그리고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예. 그 보니까 이게 사측에서는 황화수소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 맥스 형태로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 본인들도 이게 멘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걸 좀 정확하게 하고 그리고 또 2명이 가야 되는데 1명이 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입사원 혼자 보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현장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거를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이 유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뭔가 좀 그 유족들의 아픔을 아우른다는 것 그리고 공공기관이 있는 것 자체가 국민을 이제 지키고 국민에 대해서 좀 지원하기 위한 건데 마치 규제하는 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어떻게 이걸 1년 동안 이렇게 산재 처리도 안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아직 이게 해결 안 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이제 고용노동부를 포함해서 공공기관의 그런 적극성의 부족이다. 그래서 지금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사측도 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시 또 한번 진상 조사를 보고 이제 가닥을 이제 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서동용 의원님 이거 좀 보셨습니까? 어떠세요? 작년 6월에 사고가 났고 거기에 대해서 유족들과 노동단체들이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했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많은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첫째 황화수소에 대해서는 황화수소가 검출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 결과 확인할 수 없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뭐 6개월 어느 정도였는지 6개월. 6개월 그러니까 작년 10월, 예. 11월쯤에 이제 그렇게 된 거지요. 그리고 부검을 해봤더니 그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심근경색이었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당시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황화수소가 나왔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때 당시 기자회견장에 있었던 기자들 상당수도 황화수소가 검출됐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만약 이런 것들이 문제라면 이제 이거는 적극적으로 업주가 숨긴 거잖아요. 사람들을 속인 거고. 그래서 조금 더 강도 높은 조사와 예.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좀 생각하지 않도록 빨리 예.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강력하게 드리고 싶고. 예. 근데 이게 저로서는 이제 더욱 좀 민감한 게 뭐냐면 현장 실습생이잖아요. 현장 실습생은 노동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 특성화고 학생들이 이후에 자기 직업을 찾고 또 현장 실습을 통해서
좀 이렇게 기술을 익히는 이런 차원에서 현장 실습을 나가는데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바꾸기 위해서 수도 없는 노력들을 해왔고 그래서 2024년 4월 18일 날 저희가 개정한 법률에 보면 이제 많은 그 근로기준법상의 규정들이 좀 준용이 돼서 이제는 그 현장 실습생들도 일반 노동자들과 비슷하게는 이제 좀 그 대우를 받고 예. 이럴 수는 있게는 되는데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현장 실습생들을 노동자의 한 명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또 가르쳐야 할 학생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업주들이 그저 싼 노동력 쉽게 가져다 쓰고 쉽게 내버려도 되는 이런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있는 상처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현장 실습 제도의 개선도 꼭 필요한 일이고 예. 특히 문제가 됐던 전주 페이퍼는 또 뭐 최근에도 뭐 사고가 또 났었어요. 예, 최근에 또 슬러지 폭발 사고로 세 명이 전신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산재 사고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는 그 사업체처럼 보이니까요. 그 노동부에서 좀 더 적극적인 조사와 또 더 그 여러 가지 종을 통해서 이 우리 박정현 군 좀 억울함 없도록 좀 조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죠. 네, 그러네요. 30분 다 되어 가는데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전 의원 그리고 김영석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